중에서 고난이도의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를 키워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공공의대를 졸업한 흉부외과 전문의한테 너 이제부터 저기 지방 가서 심장 수술해 하고 지방으로 보낸다고 해서 바로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선 고도로 숙련된 마취과 전문의와 수술 전문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심폐체의 순환기 같은 고가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의공학사도 있어야 되죠. 이분들도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여야 합니다. 이런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이 있어야지 심장 수술이나 중증외상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공공마취과 의사, 공공수술 전문 간호사, 공공의공학사를 뽑아서 전부 10년 동안 같이 강제로 근무하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런 고도의 수술들은 시설과 인재가 집중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진짜 응급 환자가 왔을 때 그냥 대형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계속 중증외상외과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전국에 7개의 큰 권역외상센터를 세워서 인재와 시설을 집중시키고 중증외상 환자는 전국 주요 거점에 있는 7개의 권역외상센터에 헬기로 이송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무려 17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각각의 외상센터 규모는 작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에서 헬기로 이송하면 7개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17개로 나눴을까요? 이득을 버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외상센터가 생기는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 공공의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죠. 수도권인 인천이나 경기도까지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의대에는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게 될까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일반 의대생들보다 성적이 약간만 떨어지는 학생들이 입학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핵심은 성적이 상위 1%든 2%든 3%든 사람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성적이 낮은 집단이 더 도덕적이고 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의대 공부라는 게 양만 많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대충 상위 10% 정도면 어떻게든 따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사를 키워내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공공의대생 선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남원에 설립 예정인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보면 입학생은 시도지사의 추천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심층 면접을 통해서 선발된다고 합니다. 추천과 심층 면접. 저는 이런 선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의사를 많이 뽑아서 의사들의 밥그릇을 깨야 의사의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친절해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쟁 효과가 발생하는 건 피부과와 성형외과 같은 비보험 영역뿐입니다. 필수 보험 진료 영역에서 의사의 밥그릇이 깨진 나라들 중에서 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학생 때 저희 학번에 러시아에서 소아과 전문의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저와 같은 검도부였는데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죠. 러시아에서 그냥 의사도 아니고 전문의까지 하셨던 분이 왜 다시 의대생이 됐을까? 러시아 의사들의 밥그릇이 깨졌기 때문이죠. 한 2년 전에 90세 러시아 여성 의사 선생님이 아직도 활발하게 수술을 하고 있다는 해외 토픽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댓글로 정말 멋진 분이다라는 칭찬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러시아의 젊은 의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90세면 당연히 수술해서 은퇴하실 나이죠. 멋있다고 댓글을 단 사람들 중에서 그 90세 러시아 선생님께 자신의 수술을 선뜻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의사의 수를 무한정 늘려서 바이탈 보험과를 전공한 의사들의 밥그릇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진료를 하지 않겠죠. 비슷한 예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죠. 간호사 수가 모자란다고 간호대의 수를 무한정 늘렸지만 간호 수가의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장롱 면허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만 하는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뿐입니다. 이상한데 세금 낭비하지 말고 그냥 바이탈과의 수가를 올려라. 정부 지원금으로는 안 됩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있어야 의사들이 병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소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할 때 적자가 나지 않아야 병원에서 소아집중치료실을 만들고 소아과 전문의가 병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기들을 살릴 수 있겠죠. 심장 수술을 할 때마다 적자가 나지 않아야 흉부외과 의사가 일자리를 얻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수가를 높이면 그 많은 보험료와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공의대 설립 비용과 운영 비용, 그리고 현재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7년 동안은 건보 재정이 흑자였죠. 광범위하게 보장성을 확대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고 나서는 작년부터 적자가 됐습니다. 고가의 MRI를 찍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세금으로 MRI를 찍고 있으니까 바이탈과에 투자할 수 있었던 세금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죠. 17개로 나눠진 권역의료센터도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7개로 통합해서 인재와 시설을 집중시키면 훨씬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이득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추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공의대를 세우고 많은 지역에 작은 권역의료센터를 설립하면 사람을 많이 살리진 못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최소 1, 2년 정도는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득을 보는 정치인들이 필사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그런 정치인들에 의해서 망가지겠죠. 그리고 일단 한번 망가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료 현장에 있는 거의 모든 의사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결국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42살이에요. 공공의대생들이 본격적으로 로컬에 쏟아지는 17년 뒤에는 거의 환갑이에요. 다른 의사 유튜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중에는 의료 외적으로 충분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중에게 욕먹을 게 뻔한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 정책이 그대로 진행되면 의사들의 밥그릇이 깨지는 건 17년 뒤지만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당장 내년부터 망가질 겁니다. 의대생들이 바이탈과에 더 지원을 못할 테니까. 반대로 바이탈과의 수가를 높이면 17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내년부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어요. 미국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싫고 영국처럼 오래 기다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식에서 약간 개선된 의료 체계에서 싸고 빠르게 치료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 이득이 안 되고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라고 욕을 먹어도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뭐 얼마나 설득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상이 그냥 저의 솔직한 생각이었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